우선 황미호주 평론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류미래 감독님이 가족을 중심으로 제작해 오신 영화들을 분석하시면서 큰 문제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 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주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다시 말하자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우리가 분류하면서 이야기하는, 담론적으로나 아니면 작품을 평가할 때나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큰 문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듣고 싶고, 왜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문제, 큰 문제라고 하는 것과 대결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방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와 대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국 다큐멘터리의 젠더적인 시각, 그리고 여성 다큐멘터리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큰 문제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류미래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아마 제가 따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안에서 감독님 자신의 이제 보이스 오버로도 좀 반복을 하시고, 계속 이 주제가 다큐멘터리 주제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라든지, 그 다큐멘터리 관련된 인터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만들면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전에 이제 장애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작업하실 때도 동시에 또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때에도 글을 쓰면서 나는 민주화 운동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또 작은 문제를, 장애인 인권 문제는 또 작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거라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이런 식의 이런 주제나 소재에 있어서 이런 위계가 있다라는 인식, 혹은 이 위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끊임없이 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문제는 모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이나 좀 더 보편적인 문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감독님은 큰 문제를 하고 싶은 와중에 계속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편적인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내가 하는 게 보편적이고 내가 하는 게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여성을 비롯한 자신의 것이 어떤 보편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물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사실은 정해지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감독님이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었어요. 저는 그런 이제 보편적이고 권력의 말이 될 수 있고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필터가 없어도 되는 존재들, 혹은 위치,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 그 위계들을 감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주제를 발견해 나가는 바로 그 둘 사이의 차이, 이제 여기서 젠더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이 되고, 한국 다큐멘터리 안에서는 비판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위계 문제가 꽤 좀 중요하게 화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가, 지금 어떤 영화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젠더적인 시선은 또 다른 대결을 했어야만 됐다. 나의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인가를 설명해내야 됐고, 그런 게 계속 있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분석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영화 안에 있는 이제 유미래 감독님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바르다의 세계, 바르다가 영화 안에서 건설하고 있는 세계만큼 유미래 감독님이 아이들의 촬영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족도 자기 주제에 완결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세계, 세계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기 완결적이고 유기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위계를 극복하고 있는 텍스트로 아이들을 이제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주제에 완결적이고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감독님 옆에서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그 바르다 영화가 그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라는 아마 그 작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보면 바르다도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작고 내가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촬영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환희와 굉장히 유희적이고 이런 이제 기쁨이 막 영화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손을 굉장히 근접 촬영을 하는 이제 그 슈트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막 카메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필름 카메라는 가능하지 않은 잔상들을 막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내가 훨씬 더 뭔가를 근접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동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이제 굉장히 유희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안에서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엄마와 아이들 간의 스타일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전에는 혼자 하고 집에서 해서 못 찍는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잘 찍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했던 어떤 부분들을 이거는 지금 나의 스타일이고 이거는 나의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거는 이 영화의 방법론이야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뀐 것이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카메라가 어떨 때는 그냥 텅 빈 이렇게 바닥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카메라를 못 챙길 때 근데 그 화면이 그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촬영을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촬영부터 하고 이게 너무 영화 찍는데 미친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바르다의 그런 환희와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이제 디지털 기술이 여성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의 세계를 찍는 것과 매우 유기적으로 맞아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 안에서 구현해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지금 분석해 주신 시선의 변화, 자기의 태도를 발전시켜가는 방식, 또 이런 거를 감독님한테는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도 찍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 진짜 가장 겁나고 싫은 순간들이기도 한데, 보면 내레이션이나 작업을 하시는 과정 전체가 실은 정말 과정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들 작품에서. 그게 저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과정이 스스로의 자의식과 생각들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실제 경험으로 이어지고 계시는 건지, 네,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20대 때 장래 희망이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장에 가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자신이 없어 못 갔어요. 못 가고 많이 헤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노동자 그 뉴스 제작단에서 하는 행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노동자가 되지 않아도 노동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는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혁명운동에 복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길을 잡고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영상에 갔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운동으로서의 어떤 다큐멘터리, 그리고 혁명의 도구로서의 카메라 이런 것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30대까지 이렇게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작업을 쉽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장애를
혁명가를 이제 저희 주인공을 만나서 마음은 갔는데 이건 혁명과는 거리가 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도 그때도 김동원 감독님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혁명을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까지는 명예 남성으로 살았고 여성이라는 자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존재만으로 굉장히 차별을 당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다큐멘터리 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 때문에 어딜 갔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동원 감독님이 아이 키우는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정말 그만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어떻게 영화가 될 수가 있지라 생각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는 공적인 영화, 공적인 의제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이를 업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찍으면서도 그 돌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 노년의 성이 이렇게 유행하는 때라서 엄마의 연애를 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나마 엄마의 연애가 돼야지 사회적인 의제가 되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의 연애를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를 만들어서 여성 영화에서 처음 틀었을 때 그 순간이 지금도 가장 저한테 힘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나의 다큐멘터리는 처음에는 이제 혁명의 도구였고 두 번째로는 뭔가 공적인 의제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걸 보여주는 게 저의 다큐멘터리가 장애인 관련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갔네? 내가 잘 담아서 경험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거였었는데 엄마를 만들면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한, 관객 당신이 가지 못하는 데를 제가 대신 갈게요가 아니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펼쳐 보일게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저의 영화가 말걸기가 돼서 저희 관객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평론가 너무 잘 보는 걸 생각했던 게 엄마는 정말 계속 자충우돌 이거 노인의 성을 다뤄야 되는데 엄마 연애 깨졌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정확히 자세를 딱 갖추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시간을 나는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자매들이 역시나 나처럼 이렇게 할 일을 못 하고 있겠지. 또 그런 순간들 다 담아서 내 시간이 이제 뭔가 문고리가 돼서 내 영화의 관객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영화는 이야기의 장을 펼치는 어떤 최초의 어떤 그 시작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찍고 한다 하더라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남편이 찍든 뭐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되게 흘리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밥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래서 카메라 고장도 났어. 너무 많이 찍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기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제가 얼른 담을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펼쳐 보이면 당신도 나의 자매 같은 당신도 너무 바빠서 그냥 저 마음 깊숙이 가라앉혀놓던 그 이야기를 꺼내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나 목표가 이제 변해가면서 그렇게 영화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마침 저도 극장에서 GV를 하실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다들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많았던 관객들이었다는 걸 너무 감각해서 그런지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때 어떤 젊은 남자분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너무 돌봐준 거가 자기한테 너무 행운이라는 걸 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을 역으로 뭐라 짠해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관객 반응이 기억이 나요. 동시에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하게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이러한 남성과
그 구도에서 오는 엄마의 태도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었고 이 한숨이 표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저도 느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물꼬를 터주는 영화로서 윤미래 감독님이 작업을 이어가신 것 같고 바로 그 고민이 엄마 점점점에 담겨있는 것 같은데 제목에 점점점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바로 이 말줄임표가 제목에 왜 필요했을까 네,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처음에 그 엄마의 그 가제는 그냥 엄마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엄마의 연애, 논인의 성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하는 엄마에 대한 자식들의 다양한 그 거부 반응 이렇게 이제 여성이 연애를 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크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크게 방향이 바뀌었고 이제 뭐 기획하고 이제 촬영 준비가 끝났을 때 엄마 연애는 이미 끝나 있었고 이제 갈등을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에 가면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그냥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모든 가족이 다 굉장히 이렇게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얘기를 가족끼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영화 내용을 바꾸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영화 그리고 가정 폭력의 어떤 피해자들이면서도 계속 죄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그 사람들만 보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점점점은 그러니까 엄마하고 불러놓고서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냥 엄마라고 남아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자식의 욕망을 드러내는 제목이었다고 한다면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엄마란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엄마들이 포기하고 억눌러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이 느낌으로 이제 점점점 꼭 점점점 중요한데 많이 떼어놓으시더라고요. 엄마 점점점 그렇게 제목 말할 땐 꽤 곤란하거든요. 네.